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맞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떨어졌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다시 오르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의 영향으로 개장 초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지수별로 방향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에 또다시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하면서 3,276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불과 2.49포인트 차이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로 시장 반등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최근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불렸던 3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을 두고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폭락의 시작이다라는 등의 전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흐름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이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과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을지 관련 내용 이슈인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자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인터넷 대표주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식시장에서 급등을 하며 신고가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69조 6천억 원, 카카오의 시총은 75조 2천억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기업 시총이 하루 만에 7조 9천억 원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양사는 장기 성장 국면에 있는 기업들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 또 기업 공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이버가 전장에서 8.3%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42만 3,500원이었고요. 카카오 역시도 6.6% 올라 종가는 16만 9,5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5명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일주간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총 26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신규 확진자의 20%가 델타 변이 감염이며 이는 2주 만에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43,250원이었고요. 시젠 역시 18.2% 급등하며 종가 84,800원이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7.8% 올라 마감가는 27,450원, 대웅제약이 11.04% 올라 17만 1,000원에 마감했고요. 진매트릭스도 8.4% 올랐습니다. 종가는 12,9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론 웹툰 관련주입니다. K-웹툰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자 웹툰 관련주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시장 분석 기관인 앱애니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일본 만화의 매출은 카카오 재팬, 피코마가 49.79%, 네이버 라인 망가가 21.7%로 K-웹툰 플랫폼이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모바일에 최적화한 유료 콘텐츠 포맷을 확립하며 성장 기틀을 마련했고 K-웹툰의 잠재적 가치는 앞으로도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소식에 웹툰 관련주에서 대원미디어가 7.1% 올라 종가는 37,550원이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6.2% 올랐습니다. 종가는 15,4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DNC 미디어 3.3% 올라 45,950원, NHN이 2.09% 올라 78,300원이었고요. 미스터블루도 1.39% 오르며 1,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스 관련주입니다. 전장에서 토스 관련주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앱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4,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스는 국내 핀테크 최초로 유니콘 기업이 된 이후 3년 만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의미하는 데카콘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토스는 투자자의 기업 가치가 8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스 관련주에서는 대신정보통신이 29.82%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3,265원이었고요.
MBT가 7.8% 오른 33,300원, 한국전자인증이 6.2% 올라 9,9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KTB 투자증권도 0.6% 강세로 종가는 7,63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23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간밤 긴축 우려를 잠재우면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보이자 국내 증시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관련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31포인트, 0.38% 상승하면서 3,276.19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인 3,278.68포인트보다 불과 2.49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4.9포인트, 0.48% 상승하면서 1,016.4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84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0억 원, 32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948억 원, 기관은 884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1,78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소폭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1.64%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관련주들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가 6.6% 강세를 나타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이버도 8.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떨어졌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 오름세, 그리고 셀트리온이 2.7%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현대차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 소폭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은 0.8%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서비스 업종이 3.6%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의약품 업종도 1.8% 올랐습니다. 그밖에 비금속 광물, 통신 업종이 1% 이상 올랐고요. 보험 업종도 0.5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기계업종 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건설업과 전기가스 업종도 2% 안팎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음식료업, 은행업종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2%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2.3% 상승했고요. 시젠이 18%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젠뿐만 아니라 휴마시스 등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CJ E&M도 5.4%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 HLB는 1% 약세, SK머티리얼즈 0.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입니다. 전장 대비 5원 8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37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나스닥이 소폭 올랐습니다. 또다시 네. 이틀 연속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주요 기술주들 계속해서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좀 변한 것 같죠. 네. 지난 2월부터 거의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의 상승이 두드러졌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나스닥이 다시 상승을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으로 놓고 보면 벌써 거의 한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다른 지수들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만 홀로 0.13%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만 놓고 보면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했던 내용이 금리를 네. 2022년 말에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매파적 발언이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했죠.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결국은 아직까지도 낮은 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2022년 말이면 지금부터 1년 반이나 남아있는 네. 기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2023년 하반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직 한참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생각했었을 때 또 그리고 현재의 금리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0년 국채 금리의 차트가 올라왔는데요. 보시면은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도 가장 낮았던 금리가 4.15%예요. 네네. 그리고 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도 가장 낮았던 금리가 4%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골디락스 구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던 이 구간의 금리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저점이 1.4%였고 고점이 3.3%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1.5% 미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 시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는 성장주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숫자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2%를 뚫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오히려 이게 크게 하락해서 네. 0% 수준까지 내려오면 또 걱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 과열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나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보시면은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가 고점이 1.6%였고요. 예. 지금 몇 달 사이에 1.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마음 편한 수준의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직까지. 예. 또한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인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꾸 근데 왜 금리 얘기를 미 연준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은 좀 길게 봤었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들어와 버리면 이때는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좀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추이를 보시면 계속 지금 테이퍼링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질적인 숫자는 지난주에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추이가 8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1,119억 달러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숫자이고요. 이 숫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자그마치 3.92조 달러나 증가했다. 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은 나오고 있다. 테이퍼링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너무 금리나 테이퍼링의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예.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실업 청구권자 수를 보시면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 시장이 너무나 화랑이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소비가 많이 일어날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실업 청구권자 수라든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 2%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길게 소비를 막 늘릴 수가 없다라는 네네. 거죠. 지금은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만 왜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를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정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소비가 뭐 5%대, 6%대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3, 4%대 증가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전개가 된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고용시장, 노동 참여율, 저축률 추이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는 시기다. 지금 노동 참여율도 워낙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는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거고 예.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보다는 이제 생산 쪽에서의 이런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최근 숫자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5월 달에 들어서서 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예, 예.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합 추이 자체가 지금 2년짜리 또 1년짜리 다 지금 보면 5월 중에 고점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최근에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쭉 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500개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기업들이 자그마치 200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다가 3% 이상, 3.5%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2%로 가는 2에서 2% 사이, 2.5% 사이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오늘 양시장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금리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투심을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에 다시 한번 다가선 상황입니다.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간밤에 나스닥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기대감이 적지 않은데요. 코스피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인플레 우려, 조기 금리 인상 등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결국 상승폭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조금 강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 반전을 해준 모습입니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 약화로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해줬고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비둘기적 발언으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까지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국내 증시는 성장주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일만 보시더라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등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고요. 단기 급등한 탓에 이제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수라면 미국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적 발언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비둘기적 발언이냐 매파적 발언이냐에 이제 눈치 보는 강보 형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금일 다소 변동성 심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수석님, 지금 코스피가 3,300선을 앞두고 있고 또 코스닥 역시 천스닥 시대를 열었지만 내수익률은 저조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업종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 저는 자동차 업황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7월 1일 이제 LG전자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캐나다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의 전장 사업 합작법인 이제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출범 날입니다. 지금 경영진 인선 등 이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LG전자는 이번 합작법인 출범을 통해서 자동차 전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고요.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더욱 자신 있는 분야에 투자를 감행하는 LG그룹의 모습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력 그리고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을 봤을 땐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텐데 더해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설립이라면 더더욱 신뢰가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또한 증시에는 당연히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 기대감을 안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LG전자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던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상승폭을 크게 그려줄 수 있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가 주요 고객사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부품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해주고 있고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장 관련 매출액이 무려 전체 매출액의 약 51%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매출처가 LG전자라는 점 때문에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출범에 맞춰서 전장 사업 강화로 인해 이미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군들은 상승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테고요. LG그룹의 이제 전장 사업 강화에 있어서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관련주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국내 증시에는 꽤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도 곧 3,300선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는 모습에 투자 심리 자체도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종목군들에 올라타시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고 경기 회복도 되고 있어 결론적으로 경기 화랑이 나온다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크게 키워줄 텐데 이 흐름에 맞춰서 미리 포트 구성해 두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43%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3,290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게 되는 셈이고요. 코스닥도 0.46%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1,0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5,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4,000원. 어제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올랐었죠. 카카오 오늘 또다시 1.47%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2,000원. 자, 이렇게 되면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는 거고요. 네이버도 오늘 1.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0.4%에서 0.8% 오름세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상 체결가 86만 4,000원. 그리고 현대차는 24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1.5%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4만 8,000원이고요. 삼성 SDI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8%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8만 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가 예상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5,4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2.58% 강세 예상되죠. 에코프로비엠 오늘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5,500원이고요. 시즌, 최근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의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시즌이 4.7% 강세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8,700원. 자, 이 가운데 펄어비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CJ ENM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젠도 오늘 2% 강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변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결국에는 고용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 물론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게 덜어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한국 증시로 보면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전반신 언화 네네. 투자해야 된다.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장비,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렇게 5개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 5개는 다 성장주 위주죠. 예. 특히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언택트 산업,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투자를 하던 간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데 그렇게 5개 산업 플러스 여기에 이제 가치주로서 산업재라든지 소비재 쪽에 투자를 얘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어버리면
한국 증시도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예. 근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S&P 500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에 60에서 100% 올라간다. 이런 가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그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공포와 탐욕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예. 80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탐욕이 만연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숫자인데 30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이 과거와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닷컴 버블 사이클도 있었고 산업재 버블 사이클도 있었고 골디락스 구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골디락스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거의 10년 이상 동안에 매년 S&P가 16% 복리로 상승을 했어요. 골디락스 구간 때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에 400%나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계속 매년 21% 상승을 했고 얼마나 올랐냐면 677%나 오릅니다. 네. 자,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3년, 5년 동안에 60에서 100%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너무 고점을 높게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도 그렇죠.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의 추세적 주기 사이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냐면 2009년부터 예. 약 55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550% 오른 게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예. 있으나 그러나 과거에 네 번째 사이클이었던 1982년부터 2000년 사이클에는 네. 얼마나 올랐냐면 1350%나 올랐어요. 예. 그리고 몇 년 동안 올랐냐면 18년 동안이나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 정도 올랐는데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올랐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길게 보면 6년 정도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추세가요. 그렇죠. 여기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 중요하다고 요즘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네. 실적 부분인 ROE라고 하죠.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시면은 미국의 S&P가 지금 평균적으로 20%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가장 높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금리는 가장 낮은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익은 많이 벌어들이고 비용은 낮다. 그러면 적절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사이클에 우리가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의 몇 배의 거래가 됐느냐 고점이 예. 그게 5배 이상에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S&P는 몇 배 거래되고 있냐? 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낮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훨씬 더 낮은 금리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PER도 증가를 하고 PBR도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S&P든 나스닥이든 다우존스든 어떠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S&P 500입니다. ROE를 20%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예. 그 PER이 지금 20배밖에 안 되는데 현재의 금리가 2.5%까지 올라간다. 10년 국채 금리가. 네. 이걸 반영하면 적절한 PER은 40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1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또 다우존스를 보시면 지금 ROE가 자그마치 26%나 돼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23%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28%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의 지금 ROE는 24%, 뭐 계속 장기적으로 23%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 6년 내지 1년 동안에 27%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를 놓고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뭐 굳이 지금 고점을 걱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성장주 위주의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주도 받쳐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제법 내년 3월 말까지 길게는 내년 9월까지 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24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틀 연속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역시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까지도 불과 2포인트가량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2%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284포인트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1,01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37% 상승 중입니다. 8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4% 올라갑니다. 124,000원. 자, 그리고 어제장 플랫폼 관련주들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 오늘 또다시 1.47% 상승 중입니다. 171,500원, 17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네이버는 2.48% 상승 중입니다. 43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쪽으로 오히려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 그리고 현대차는 0.2% 소폭 올라갑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카오가 1% 상승 중입니다. 171,500원, 그리고 네이버도 역시 1.6% 상승으로 4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고 오히려 네이버 쪽으로 좀 갈아타고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가 0.2% 상승세입니다. 24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7% 올라갑니다. LG화학입니다. 호가와는 좀 다른 양상들 전개가 되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LG화학은 내림세입니다. 0.6% 하락으로 83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0.7% 상승 중입니다. 283,500원. 자, 그리고 기아도 0.4% 올라가면서 9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 중입니다. 124,9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3% 올라갑니다. 176,200원. 자,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의 급등은 이어집니다. 시젠이 6.7% 상승으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시젠이 18% 넘는 급등 흐름을 연출해냈고요. 오늘장에서도 지금 5% 강세 89,500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젠텍도 오늘장에서 7% 넘는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매매 패턴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각각 481억 원 그리고 66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1,129억 원 매수 우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의 섹터에서는 외국인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는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섹터는 의약품 섹터입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철강 업종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구성 종목을 봤을 때는 오늘 이구산업이 2.7% 상승 중이고 풍산도 1.3% 오름세, 세아베스틸, 대한금속, 대창, 부국철강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철강 금속 섹터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1% 상승으로 53,2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 섹터의 오름세도 두드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유제약 우선주가 상한가고요. 유유제약도 19% 급등이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제약, 대웅제약, 종근당도 오름세입니다. 파미셀, 일양약품, 부광약품, 동화약품,
많이 올라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름세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셀트리온 그룹주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96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00억 원, 143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어제 달러원 환율이 좀 오르는 모습이었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은 소폭 떨어집니다. 달러원 환율은 80전 내린 1136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또 종목 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미증시 상승 여력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좀 고공행진을 나타낼 때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예.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 근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포스코가 올라가죠. 예. 철강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에 있어서는 미 연준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버리면 이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소비가 계속 살아나지는 않는데 일시적으로 예. 살아났다가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비용만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가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큰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냐? 그렇게 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원자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가 어떤 산업에서는 또 많이 쓰여지죠. 예.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있는데 리튬, 그리고 팔라디움, 니켈, 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4차 산업과 연결이 돼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리튬과 예. 그다음에 구리입니다. 그래서 리튬과 구리를 한번 보시면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었다가 예. 최근에 올라왔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 관련된 대표적인 ETF가 있어요. 네. LIT라고 해서 굉장히 외우기도 쉽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도 많이 꺾여 내려왔다가 예. 다시 재상승 가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리튬 관련된 ETF의 잔존가치 모델이나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라고 네. 판단이 들고요. 또 리튬 관련된 ETF 안에 가장 대표적인 또 종목이 있어요. 예. 어떤 종목이냐면 엘버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거의 50%대 지금 계속 이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리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네네. 훨씬 더 산업별로 네. 굉장히 큰 원자재가 뭐가 있냐라고 봤었을 때 구리가 있어요. 아, 구리요. 구리는 사실 전기차에도 쓰여지지만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구리의 재고 수준 회색선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예.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런 추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지금 보시면 구리 광산 예.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공급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줄 예.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구리 관련된 기업들의 매력도는 높다라는 네. 거고요.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세계 기업들을 올려드리는데 예. BHP라는 기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서던 카퍼라는 기업도 있고요. 예. 리오 틴토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성장 주던 가치 주던 원자재 관련 주던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자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승 여력이 높은 것 중에서 중요한 숫자는 뭐냐면
장기 ROE입니다. 네네. 저기 보시면 이 세 개의 기업의 ROE가 얼마인가요, 도대체? 네. 예, 하나는 23%, 하나는 35%, 하나는 25%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굉장히 높은 ROE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투자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조금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또 순환매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도 좀 포트폴리오 담아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 이 경기 민감주 상승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지금의 재현이 네.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 그러면 성장주만 사셔야 돼요. 다른 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성장주 안에도 경기 민감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이 산업재 버블의 재현이다. 예.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고 중간재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를 버리고 우리가 흔히 들여다보는 가치주라는 것들을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이번이 골디락스 구간의 재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성장주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주 비중도 가져가야 되고 예. 또 경기 민감주 비중을 전체 포트의 50% 이상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성장주를 70%, 가치주를 30% 정도 가져가고 네. 경기 민감주를 50% 이상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만약에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나중에 또다시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 네네. 이 여신 증가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몇 프로가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저 파란 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예. 거의 뭐 11% 이상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건 너무 높은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높아지면은 당연히 GDP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오죠. 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빠르게 떨어졌죠. 예. 지금 4.6%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3%대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래를 봤었을 때는 오히려 여신 증가율이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5% 정도의 여신 증가율이 나타난다는 것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간 4, 5% 정도 나올 수 있는 명목상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여신 증가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여신 증가율을 높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너무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성장주를 버리고 가치주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어 CPI라고 하죠. 근원 CPI입니다. 네. 보시면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거의 3%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네요. 짙은 파란색 선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었고 바닥을 찍고 최근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파란 짙은 색은 2% 미만이라는 거죠. 위에 하늘색은 그냥 일시적인 코로나에 의한 예. 어떤 기저효과 부분입니다. 네. 그걸 빼버리면 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주의 매력도도 높고 그리고 가치주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 또한 중요한 것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예대율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77%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또한 미국의 예대율을 보시면 겨우 61%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을 언제든지 늘려서 또 부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드리고요. 원자재 가격도 흐름 자체가 지금 보면은 과거처럼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과거처럼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골디락스 구간에 약 200 수준에서 예. 큰 변화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달러 움직임인데 네. 달러도 마찬가지로 딱 90 정도에서 예. 크게 변화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뭐 경기 민감주만 사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성장주만 사야 되는 건지 가치주만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하지 마시고 그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경기가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지금 당장 빠지는 시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시기니까 이럴 땐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보면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포지션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럼 여전히 성장주를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성장주를 보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가 좀 한쪽의 익스트림의 분을 얘기를 해볼까요? 다 알고 계시는 캐시우드,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라는 분께서는 모든 성장주 투자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저는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것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성장주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닷컴 버블 사이클 구간에서는 저 선이 쭉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퍼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가치주가 더 많이 아웃퍼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재 버블 구간에는 그랬죠. 그렇지만 과거 골디락스 구간에는 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성장주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초에 약간의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 평균의 줄을 쫙 그어놓고 예. 평균으로 되돌아갈 거다. 그러면 가치주가 더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미국이 2.5%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면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이상 막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있다. 그럼 그건 사야죠. 아까 보여드렸던 구리 회사가 됐던 아니면 대표적인 성장 기술주가 됐던.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어요. 자, 5개 혁신 기술 산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캐시우드 말씀하신 내용인데 5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기 보시면 DNA 시퀀싱, 로봇 공학, 네.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반신 언바 얘기할 때 여기가 연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예. 뭐 신재생 에너지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언택트 산업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의 매력도가 정말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 좀 하지 말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디플레이션이요. 예, 오히려 예.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전기차로 전환될 거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줄여줘요. 왜냐하면 자율주행까지 같이 들어올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보다는 예. 디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내에서는 성장주가 그래도 대세다라는 게 맞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70% 정도 가져가자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예. 근데 성장주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종목 업종이 2개가 있는데 어떤 업종인가요? 헬스케어와 IT입니다. 헬스케어와 IT.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익을 벌어들이는 수준 그리고 또 비용이 절감되는 속도 이걸 보면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익은 올라가고 있어요. 짙은 예. 파란색. 근데 하늘색 점선은 빠지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또한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 기업이 클수록 이익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걸 보시면 지금 짙은 색보다 점선이 훨씬 높이가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형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요. 더 심한 거는 사실 IT 업종입니다. 네. IT 업종을 보시면은 지금 정말 높아요. 파란색 선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비용은 떨어지고 있고 괴리는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또 점선을 보시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헬스케어 업종과 IT 업종만큼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3,286포인트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인데 네.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으로 얘기를 하면 예. 우리나라의 지금 M2 증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2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계산할 때 M2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시가총액 나누기 M2의 숫자를 봅니다. 네, 과거에 이 2003년부터 2008년에 있었던 사이클 때 이때와 지금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이 거의 뭐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죠? 예. 전기차, 뭐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고점이었던 시가총액 나누기 M2의 숫자를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 그 고점이 얼마였냐면 93%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77%, 78%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만약에 전 고점까지 간다. 지금 당장.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고점 인덱스가 3,838포인트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년 3월 말까지 예. 계속 뭐 M2라는 숫자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늘어난 것까지 포함을 시켜놓고 계산을 하면 내년 3월 말까지 4,200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아무리 낮게 봐도 3,600포인트 이상. 3,600포인트는 지금보다 약 10% 정도 상승. 네. 많이 보면은 4,200포인트. 예. 지금보다 약 30% 정도 상승.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밴드를 생각하시면서 한국 증시를 들여다보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과 저희가 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네이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 순매수를 했는데요. 네이버도 올라가고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또 SK아이테크놀로지 모두 상승 중입니다. 그밖에 진원생명과학, SKC,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대웅제약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SKC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이 올라가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역시 네이버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SK아이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인데 셀트리온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하락 중이고요. 자, 그밖에 삼성 SDI, SKC, 현대위아, 기아, SK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일제히 상승 중이네요.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올라갑니다. 3,287포인트고요. 장중 최고치를 지금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1,016포인트입니다. 오늘 6월 24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핏대 세운 송영길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직계 존비 속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송 대표는 이 대표가 당무를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비판에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낙연이 조국 쳤다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낙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쳤다고 언급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해당 녹취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최 전 총장이 측근에게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이후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 캠프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인격과 명예를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양향자 지역 사무실 성폭행입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 사무실 직원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 책임자 A씨는 같은 사무실 직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습니다. A씨는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했다며 모든 것에 앞서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당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특수 친인척 관계인 만큼 양 의원도 피해자 접촉을 금지하고 2차 가해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홍준표 복당 초읽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심사 안건을 다룹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복당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어서 홍 의원의 복당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의원이 복당할 경우 당내 대선 주자 선두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야권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류호정 멜빵바지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번에는 멜빵바지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 의원은 어제 정의당 상징색인 노란색 티셔츠에 멜빵 청바지를 입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는데요. 멜빵 바지의 유래가 노동자 작업복으로 안다며 활동하기 편해서 종종 입고 별 뜻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해 8월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는가 하면 지난 16일엔 타투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에서 등이 드러나는 드레스에 보랏빛 타투를 선보여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경실련 한 곳이라도 찍어봐라입니다. 경실련이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 4년이 지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값이 30평형 기준으로 보면 93% 올랐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까지 17%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왜곡 발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집값 원상 회복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30평형은 2억 5천만 원이 더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균 17%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실제 17%만큼 오른 아파트를 한 곳이라도 찍어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종부세 상위 2%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조세 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득세법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그간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고 기획재정부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민주당 안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공포의 수술실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중앙수술실에서 A 교수가 간호사들이 실수를 하자 수술용 칼을 던졌다는 피해 간호사들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 교수에게 인간의 지능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피해 간호사들도 나왔습니다. 피해 간호사는 총 5명으로 A 교수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노조는 병원에 해당 교수를 중징계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의 규제 움직임과 또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조짐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친 뒤 반등할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의 길을 걷게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연세대 정보대학원 AI 핀테크 정삼영 교수, 상명대 황세훈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3만 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장님,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좀 네. 어떤 상황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의 그 조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일단 모든 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기존에는 좀 뭐랄까 등한시한다 그럴까요? 네네네. 관리에 대한 측면을 그냥 보고 있었죠. 근데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아마 각국 정부가 아마 강력한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저는 좀 급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에도 나오셔서 우상향에 대한 말씀을 예,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할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러면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 속에서 이런 어떤 부침들은 좀 중간중간에 계속 있겠네요. 네, 저는 성장통이라는 거하고 이제 견제를 받겠죠. 근데 이제 급락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 저지선이 3만 달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은 안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도 워낙 이건 초기에 그때였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아마 6월 말에 한 5천, 연말에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승 속도가 제가 생각보다 너무 높았었죠. 그래서 초기에 너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정이고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점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 올 초 1월 1일보다는 그 높다고 저는 그 높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우상향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우려는 여전한 상황에 워낙 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구간이 있었고 그 부분을 또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기 예. 때문에 현재의 숫자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우상향한다고 저는 글쎄요. 그렇게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전망이니까요. 네. 앞으로 전망을 하자면 예. 기재하자면 하향할 것 같아요. 우하향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네네.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가격이 3만 불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예.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이 원래 한 많게는 70% 가까이 가다가 지금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 암호화폐 이쪽에 투자를 하는 매니저들이 이제 팔자로 돌아서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모멘텀이 꺾였다 이제는 큰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가상 자산하고 사실 가상 화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네. 시장이 다른데 가상 자산이 진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내려가고 있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할 때 투자론에서 어느 전략으로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크게 투자 이렇게 나눠 보면은 몇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뭐
전략을 짜는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전략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은 예. 매크로 전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 거래하는데 쓰는 것처럼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뭐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죠. 이렇게 상승 곡선, 하향 곡선을 나눠 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을 짠다 하는데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품 선물하고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상품 선물 뭐 지금 뭐 가상화폐를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어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금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원유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금하고 원유하고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재 가치, 금하고 원유의 내재 가치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금 원유는 수천 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용처, 사용 가치가 인정이 된 말 그대로 상품이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적으로 지금 새로 나온 그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굉장히 네. 어렵고요. 예, 우양할 어디에 포함을 거다라는 시켜야 되느냐. 말씀을 제가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어디에 포함을 시켜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투자 자산군에도 포함이 안 되고 투자 전략으로 분석을 해도 포함이 안 되고 각각 특징이 있고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뭐 급등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 서로 그렇죠. 다른 해석이 의견들이 나오고 분분한 있는데, 상황인데.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하향할 거다, 우상향할 거다 이런 논의와 논쟁이 시장에서도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세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향후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뭐 가격 전망, 미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 내지는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투자 자산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들어왔다. 전통적인 투자 자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들어와 계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 내지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상자산은 이미 가상화폐 내지는 암호화폐는 이미 투자자산의 영역,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투자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이것을 투자자산으로 명확히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적인 역할들을 살펴보면 이미 투자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게 만약에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가 혹은 거기에 투자 보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이걸 가격 평가를 할 건가? 가격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하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재 8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지금은 이제 3천만 원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평가 방법, 가격 평가의 방법에 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의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은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였다라고 평가를 하죠.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자산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이해를 하고 여기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금 유입 속도를 살펴보면 이거는 거의 광풍에 가까운 네네.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에 이미 진입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현재의 가격 하락은 당연히 그 비이성적인 과열이 지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 상승이 급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죠. 2017년, 18년 그 무렵에 그렇죠.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급등세가 다시 이제 폭락으로 폭락으로 연결이 이어졌었죠. 됐죠.
이제 저는 이것을 1차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2차 웨이브의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꺼지겠죠. 그런데 3차 웨이브가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제 박 센터장님께서는 3차 웨이브 내지는 그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조금 의견은 다르신 네, 것 이 부분에 같아요.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3차 웨이브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 사이에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갑니다. 2년 넘게 주가가 아니죠. 가격, 비트코인 네. 가격이 굉장히 횡보를 하고 거의 시장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3차 웨이브가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차 웨이브와 3차 웨이브 사이의 기간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거냐. 길게는 2, 3년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충분히 2, 3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투자자들 아주 길게 예를 들어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정을 한다면 우상향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투자 기간을 예를 들어 10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장에서. 따라서 1년이나 2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우하향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긴 조정기가 올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앞으로 가격 전망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작용을 시키는 해석들이 나오지만 최근에 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선제적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또 투자처로 어디론가 몰려갈 돈들이 많다 얘기고 그게 결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규제를 또 요즘에 강화하고 앞서 말씀하신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저요. 예.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경제 쪽 전문가들이시라 저는 사실 두 분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건 조금 좀 외람된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연기하는 건 아무래도 시장에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투자처를 찾기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이미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어떤 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자자에 따라 이제 입장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이미 인정이 된 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 3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세상이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어떤 새로운 자산 시장의 특성상 이거는 디지털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3차 웨이브가 올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 3차 웨이브 오는 거 2년이나 3년은 너무 현재 세상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더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중간에 대한 변곡 좀 많겠죠. 하지만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근데 중국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중국은 원래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금지한다고 선언한 나라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뿐이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3년 전부터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된 리스크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이번에 그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이유는 이미 예측된 건데 그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때가 됐다. 그 때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지금 세계 최초로 디지털 법정화폐를 실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법정화폐 실서비스의 활성화나 촉진을 위해서 현재는 중국 시장 내에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강력한 이제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졌으면은 중국이 실험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어떤 하나의 허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아예 그냥 보유나 거래 금지까지 하고 지금 강력한 걸 하는 건데 그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원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채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비트코인에 원래 추구했던 철학에 맞느냐에 대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채굴 자체를 금지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채굴을 하는 많은 사업자들이나 산업체들이 아마 중국을 탈출하는 러시가 일어날 것 같고요. 탈중국 러시가 탈중국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꾸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채굴에 대한 그 시장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찾아가겠죠.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채굴에 대한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중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이제 암호화폐 금지, 보유까지도 금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 그 많은 투자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시장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중장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꾸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간의 그 시장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수가 줄다 보니까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볼 땐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을 주셨어요. 금리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이제 국가에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를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중국하고 터키도 금지했죠. 네.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거래 금지, 예, 사용 거래를 보유 금지했고, 금지가 아니고요. 네. 거래 금지를 터키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곧 거기에 대한 뭐 입장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네. 준비 중인 것 지금 같고 여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파워를 좀 뺏기기 싫어하는 나라들이 그 이제 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규제와 거기에 관리를 한다 해야 하는 되겠다. 거죠. 명목은 개인들의 보호,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주춤하고 있고 영국이 주춤하고 있고 하는 이유도 뭐 미국하고 영국은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그 CBDC마저도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어요. 주춤하고 디지털 있는데 화폐에 디지털 화폐 대해서도. 중앙정부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측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컨트롤 파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분산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선진국들이 애매한 입장을 아직 자기네들의 스탠스를 못 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또 그 에콰도르인가요? 에콰도르하고 요번에 그 베네수엘라 네. 네. 아니요. 에콰도르가 아니라 그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가 네네. 이제 법정 통화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엘살바도르하고 또 한 국가가 있죠. 또 법정 통화로 하겠다. 하고 탄자니아가 지금, 있습니다. 예. 조그만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CBDC로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겠다 하는 데가 있고 그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들의 성격을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색깔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주로 금융 시스템이 개발되지 덜 개발된 금융 후진국들,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거나 네. GDP, GNP가 좀 낮거나 자기네들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국가 자국의 통화가 약하거나 엘살바도르는 자국 통화가 US 달러예요. 통화 기축 통화가 US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야 자기네들이 찍어내니까 마음대로 찍어내니까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미국 통화를 쓰다 보니까 미국 통화가 지금 저평가돼 있을 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시장에 퍼체싱 충격을 파워가 받을 수 지금 있죠. 굉장히 낮고 네. 이런 거를 돌파하려고 할 때 정치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81년생이에요. 굉장히 젊은 젊은 분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깜찍한 발상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기네 법정 통화로 네. 하겠다 하는 아주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앞으로 이거를 따라가는 나라들이 이제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색깔도 주로 금융 선진국이나 네. 뭐 GDP, GNP가 높은 나라들보다는 어디선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좀 문제가 미흡한 발생할 부분이 때. 있는 국가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돌파구 삼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뭐 미리 예측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임팩트는 적을 것이다 하는 뭐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이 추세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지금 채굴의 7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네. 있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이 출렁거림 중국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시간이 한동안은 길어질 것 같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이제 규제나 이제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채굴기를 미국으로 공수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그런 사진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냐, 미국이 뭐 이제 채굴의 성지가 되는 거냐, 각종 얘기가 나오면서 뭐 텍사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각종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시장이 좀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는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의 변화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중국에서 금지가 됐으니까 중국에서 채굴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채굴 안 되고 거래 안 되는 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을까요? 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럼 과연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것, 비트코인 보유를 법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예를 들어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규제가 강해질 때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거래를 금지시켜버리니까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채굴 자체는 사실 중국 말고 중국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중국 말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중국 기업들 미국에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진출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미국으로 채굴 기지로 옮기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 의한 채굴 행위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으로 포장지를 씌워서 거기서 채굴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 행위가 그렇게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가격 흐름이 훨씬 더 채굴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겠죠. 가격 흐름이 견조하게 강하게 질 수 있다면 그럼 채굴 행위도 지금처럼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가격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제 크게 급락을 해버리면 채굴 활동이 오히려 여기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비트코인을 중국이 금지를 하게 되면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채굴 활동이 당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다시 비트코인 채굴이 활발해질 수 있는 국가, 당연히 1차 후보자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왜 비트코인 ETF 준비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좀 계속 미루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 좀 호재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는데 좀 계속 밀리는 느낌들은 있거든요. 예, 지금 캐나다는 승인을 했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은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미국의 디지털 법정,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되겠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올해 말이나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밝힐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이제 통합패권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백신으로 이제 주변 국가를 갖다 달랠 때 이제 미국도 이제 백신으로 이제 백신 전쟁이 이런 거 똑같처럼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원하는 거는 이제 기축 통화를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법정화폐 시장의 기축 통화를 잡고 싶은 건데 그거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 ETF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계속 연기되시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큰 임팩트가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기하는 이유 중 뭐냐면 아직 미국이 이제 확신을 안 쓴 거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디지털 달러하고 연계돼서 뭔가 종합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절이 아니라 비거절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기각이 아니라 연기라는 거죠. 결정을 미루는 결정을 거다라는 미루는 말씀이시군요. 거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단정져서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미국의 복잡한 심정이 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아니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같은 현상을 왼쪽에서 보냐 오른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해석도 거예요. 많이 다르게 나오겠죠. 예, 지금 센터장님은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되자마자 MIT 대학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하던 분이세요. 네네. 이 위원장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임명되는 순간부터 증권거래위원회. 네, 네. 증권거래위원회. 네. 거기 위원장 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아주 빨리 ETF 상장은 될 것이다. 그거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아직 시장이 그만큼 성숙돼 있지 않고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모든 거래소들이 한 군데도 우리 SEC에 등록돼 있는 거래소는 없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다. 해가지고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을 벌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는 게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거절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이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같은 현상을 보고 이 암호화폐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미국으로 그 채굴을 하는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옮겨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옮겨갈 것 같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바이든 정부 들어가가지고 ESG 이슈를 제일 크게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고 환경 문제, 오염 문제, 뭐 사회 문제, 우리나라 네, 사회적인 지배구조 문제, 석탄 문제라든지. 뭐 네. 문제들이 있는데 텍사스 아무리 텍사스라도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뭐 이쪽이 네. 태양광이 발전이 뭐 많이 돼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하더라도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주고 그런 지역이고 또 이쪽 지역은 블록체인하고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IT 산업들이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실리콘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성장이 이미 돼 있는 곳이에요. 텍사스라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텍사스 주지사가 계속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한 거지. 채굴하는 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장소를 제공하고 전기를 제공하고 하겠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또 하나 그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가 지금 뭐 한 발 빼고 있잖아요. 지금 그 블록체인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거래를 하겠다 했다가 이제 뭐 환경 문제를 뭐 끌어들이고 이제 뭐 생산하나 채굴하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ESG 측면도 고려하고 조금 손절하는 엑시트하려고 하는 여기에 너무 내가 몰입하다가는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 글로벌 이 분위기 자체에서 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구님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이 시각이 참 다르시거든요, 지금. 네, 완전히 이제 이쪽과 이쪽 이제 양쪽 극단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ETF는 승인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문제일 뿐일 것 같고요. 미국도 ETF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대별되는 이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사실 시장도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도 뭐 이러한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확신을 하는 그룹들이 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이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투자 자산의 영역에서 그 성장세를 키워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다 공존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ETF를 승인하는 결정과 승인하지 않고 기각을 시키는 결정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미국에게 도움이 될 거냐를 평가를 그걸 해봐야 판단하겠죠. 된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ETF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시장이라면 그러면 ETF를 승인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승인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들입니다. ETF라는 상품 자체가 이게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끌고 나가는 ETF는 사실은 한두 개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 초기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익숙해지는 다시 말해서 선점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선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ETF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돼버립니다. 그럴 건 빨리 지금 상장을 했을 거다라는 그렇기 말씀이시네요. 때문에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승인을 기각시키겠다, 그러니까 ETF를 기각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보완적인 그런 고려 사항들,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서 미루는 조금 더 보겠다라는.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바로잡을 제 말. 저는 그 비트코인 ETF를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비트코인에 투자할래,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래 하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안전해요. ETF는 상장이 되고 패시브한 상품이고 그 상장 지수를 관리하고 그 추정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지금 KB자산운용이 벌써 그 메타버스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메타버스를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거기서 골라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리고 관 입장에서도 ETF를 관리해주고 ETF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게 그 개별 상품이나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ETF라는 그 비회계를 만들려면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언더라잉 에셋 자산에 대해서 그게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얘기였어요. 아직 이거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켜봐야 필요하다.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별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 ETF나 뭐 메타버스 ETF나 ETF 전문가가 펀드가 제조한 더. 하나의 비회결이 있다 하면은 그게 분산된 투자고 보다 보수적으로 패시브가 추정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일단 뭐 투자자에게 좀 더 안전한 방안을 하나는 더 제시하는 게 아마 더 시장에는 좀 안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본질적인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아까 가치가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데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조차도요. 특검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미. 특검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증표라고. 그래서 일단 좀 토론에 여기서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공통된 개념, 공통된 생각을 갖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TF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외국에서 ETF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동향이나 뭐 텍사스에서 아까 가상자산업법이 그러니까 암호화폐업법이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하원의원에서 통과가 된 거지 상원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암호화폐법이라는 것을 이제 텍사스에서 만약에 그 제정이 되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연 암호화폐를 일단 인정하는 거냐? 네. 암호화폐를 현재 정부는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암호화폐를 제도화시켜 달라. 그리고 암호화폐가 제도화시켜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버블이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암호화폐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포지션은 뭐냐? 이제 이거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논의의 초기는 암호화폐를 인정해 달라. 그리고 암호화폐를 인정해 주는 순간 암호화폐에 대한 공통된 개념을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각계 전문가분들이 만나서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지, 이걸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만들면은 저는 이 토론이나 논쟁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 모두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너무 다양한 많은- 의견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다양한 네, 의견이 나오는 나오죠. 그 속에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암호화폐, 연구원님께 생각하시는 암호화폐,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우리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는 암호화폐가 다 틀려요. 제가 볼 때는 다 틀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각자의 의견은 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얘기도 맞고 제 얘기도 맞는 건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집약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가 좀 할수 효율적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네.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게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뭐 TF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 종료가 이제 9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현재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거 없어질 거다. 뭐 각종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가 좀 정리된 입장을 좀 발표를 해야 거래소도 좀 대응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그에 맞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뭐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황세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간은 뭐 석 달 석 달 정도 정도이기 남아 때문에. 있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을 뚜렷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는 이미 투자 자산의 영역에 안착을 해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는 일반적인 공모 규제에 준하는 그런 투자자 보호, 거래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현재 지금 거래의 그러니까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사실상 전무하고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그 거래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 거기에 관련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물론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규제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근데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식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수백만 투자자들이 이미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슷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는 반드시 들어와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한 원칙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래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들 보면 일반적인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요구하는 그런 그 수준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올라와야 된다는 예, 얘기군요. 관찰이 되고 네, 수준 있거든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는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만큼의 안전장치, 보호장치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준에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래소들의 퇴출은 일정 수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걸 여당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지금 최근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소비자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뭐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방법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인지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인가제도, 거래소를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법적으로 네, 그렇죠.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있고요.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그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거래소가 불특정 다수의 코인을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도 이제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래소가 각 A하고 B 각 거래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코인들을 상장을 시켜놓는데 매장에 쫙 진열을 해놓는데 이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이 메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순전히 투자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지금 황 연구원님께서 공모 수준에 준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도 혹시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3호 수준에 준하는 투자, 적격 투자자들을
쉽게 얘기해서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등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진짜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뭔지 그냥 이름 예쁜 거에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시장에서 적격 투자자들을 규정을 해주듯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건 적격 투자자건 어느 일정 수준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량식품인지 건전한 식품인지는 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을 올리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관이 나서가지고 일일이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A급이고 B급이고 그거를 다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공모펀드 시장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투자자들도 한번 살펴보자. 이게 진짜 불특정 다수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 투자 시장에서 지금 600만, 700만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영끌 B2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하는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살펴볼 필요가 된다. 있다. 예. 지금 뭐 거래소도 물론이고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기준도 설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폐쇄하는 게 정부 정책 목표입니다. 없애고 싶어 한다는 싶은 말씀이시군요. 겁니다. 제가 정부는 아주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를 투기꾼이라고 솔직히 좀 몰아붙인 경향이 좀 있고요. 이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그게 정부의 어떤 시각을 정확히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특검법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3년, 4년 이게 오늘 내일 된 게 아니라 3, 4년 동안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죠. 완전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좀 이게 좀 이렇게 심한 말을 쓰면 방치된 시장으로서의 3년, 4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한 이유가 뭐냐?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제도권화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시장 자율 경제가 된 겁니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법이 없으니까요. 위법을 아예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시장 혼자 이제 돌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지적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시도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굉장히 이제 완전 자유주의 이제 거래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맞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은 암호화폐 특검법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특검법이 있으니 그리고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시니 그럼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 거냐라고 문의를 합니다. 그럼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제도권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과세는 하지만 제도권 과세는 하지만 제도화시킨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금융에는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라 주관부서예요. 주무부서는 법적 책임이 있는 거고 주관부서는 그냥 관리하는 거에 대한 주체 그게 좀 그런 아주 미묘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두 분의 의견 저는 모두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상장을 공모에 대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 그거는 뭐냐면 정부 주도가 되겠죠. 네네.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 주도로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관리할 거냐,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을 정부는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주고 민간 시장 자율에 만들 거냐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보다는 그거는 뭐냐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암호화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그러면은 암호화폐를 정부가 인정을 해서 빨리 제도화를 시켜라. 그리고 정부는요. 저도 정부 공무원분들하고 한 30년 일을 해봤는데 어떤 걸 하나 인정을 하시게 되면 진흥하는 거 정말 잘하십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AI 산업 진흥시켜라. 엄청난 많은 걸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규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인식만 만약에 정부에서 가지고 계시면 지능과 규제에 대한 그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 대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가 문제냐면은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식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가상자산업법이라든지 법안을 내는데 그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규제만 하세요. 소비자 대책, 피해자 보호 대책이라는 명분에 합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 해야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심지어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회적 문제가 크고 소비자 보호하시고 싶으시면 코스닥처럼 암호화폐 코스닥 하나 만들어서 정부가 관리해라. 그러면 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요. 지능이 빠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규제만 할 뿐이지 예, 지능은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시장을 미래의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을 하셔가지고 네. 그 산업에 대한 지능과 규제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보셨겠지만 이 가상자산을 둘러싼 의견이 많이 좀 분분하고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속도감 있게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또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성준 센터장, 정삼영 교수, 황세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